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방법을 발굴했네요. 네. 좋은 생각 같습니다. 네, 우리 가장 앞줄에 계신 지역 분과에 계시는 이병태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그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이 일을 맡고 나니까 그 역대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제잘했던 정부가 DJ 정부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과 지표 관리하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게 뭐냐면 규제 총 건수를 리스트업하고 무조건 반으로 줄여. 그러니까 그게 옳고 그름에 떠나서 경영학에서 어떤 전략을 수행할 때는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분명해야 성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처가 하겠다는 거를 바텀업으로 올라와 가지고 우리 지금 많은 이제 원칙들을 얘기하셨잖아요. 네거티브 규제를 하겠다. 그러면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규제 전체 건수가 얼마나 있는데 그걸 몇 개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안 맞는 한국적 규제 리스트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 중에 어떤 걸 고칠 건가라고 하는. 그래서 아니면 우리나라가 대만에 비해서 이렇게 성장이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 보면 우리나라 경제 자유도 순위가 대만에 비해서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끝났을 때는 대한민국의 경제 자유도가 아시아에서 탑으로 올리겠다든지 이렇게 분명한 측정 가능한 객관적인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걸 권유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많은 것들이 기업의 이해에 관련된 규제인데 사실 국민들은 규제개혁위원회나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규제개혁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인식하기가 힘들어요. 일반 국민들은. 그러면 상징적으로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브랜드 규제개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지지를 유지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주민센터로 왜 가나 보면 전자정보가 다 돼 있는데 인감증명 때문에 갑니다. 근데 그 인감증명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하고 일본밖에 안 쓰는 거잖아요. 이거 없애는 순간 주민센터 갈 필요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다 즐기고 있는 차량 공유 제도를 허용한다든지 청년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대형 유통점 강제 휴무제를 철폐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일요일 날 새벽 2시 학교 앞에 30km로 가라고 그래놓고 초과하면 벌금 많이 때리는 중과 때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잖아요. 다 학생이 있을 때만 속도를 낮추라고 그러지 공휴일 날 새벽 2시에 그 앞에 학생이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전 국민을 학교 앞이라고 30km로 가라고 그러고 자칫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벌금 많이 정부가 뜯어내려고 하는 제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리고 300m, 500m마다 있는 그 과속 단속 CCTV 이런 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규제 개혁을 좀 해서 규제 개혁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인식하고 국민적 지지를 좀 유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건의하지 말고요. 직접 하세요. 집행 권한이 없어서. 그러니까 규제 개혁의 목표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개별적인 규제 개혁의 안건들은 여기서 만들어서 제안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각 부처에 제안하시면 각 부처가 집행하면 되고 또 예를 들면 규제 개혁의 목표도 각 부처 또는 국무조정실이 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떤 이런 민간기구에서 좀 만들어서 강제해야죠, 강제. 저절로 하라면 안 하죠. 왜냐하면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을 거거든요. 지금 나쁜 짓 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없을걸요? 나름 지금 상태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열심히 해주세요. 우리 이병태 위원장님 특히. 네. 네, 시작 발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이번엔 성장 분과에 계신 이종원 위원님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장분과의 이종원입니다. 요 규제 행정 관련돼서 저는 이제 아주 작은 이슈긴 하지만 적극 행정에 대한 이슈를 갖고 한번 논의를 하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이 적극 행정의 가장 큰 피해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적극 행정이 왜 중요한지 하고 이제 뵀으니까 좀 정책적인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제가 한 국립대 IT 자회사의 임원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때 우리가 이 의료 AI에는 세계 1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MIT, 존스 홉킨스 이런 데서 한국의 의료 데이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하자. 그러면 우리가 관련 솔루션을 다 주겠다. 그러면 거기 이제 미국은 기본적으로 바이오 전문가 잘 아시지만 신약 개발하는데 8년에서 9년 1조 이상의 돈이 듭니다. 그거를 대폭적으로 의료 AI를 줄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가 선도했을 수 있었는데 거기 이제 병원장님이 공무원이셨어요. 의사셨어요. 그럼 이제 옆에 변호사분이 이거 그때는 이제 개보입법이 하기 전입니다. 이거를 하면 소송이 말릴 수 있다 하니까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제안도 이제 포기를 하신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는 공무원들이 지키는 룰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까 네거티브로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적극 행정, 특정 첨단 분야는 적극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 사실 이게 적극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이제 간단히 생각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선 제도적으로 적극 행정으로 손을 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AI 지금 대통령님이 열심히 추진하시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한전의 많은 규정들이 무슨 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공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적극 행정을 규정 자체가 적극 행정을 안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제도를 잘 살피셔가지고 적극 행정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다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적극 행정의 보상 시스템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마일리지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되는 분은 한 1년에 몇백 명씩 갑자기 특별히 승진도 시켜주고 이런 제도더라고요. 근데 사실 공직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개인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조직이 하는 거고 그것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 게 아니라 이걸 기본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주맹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 행정을 하신 분인데 최근에 사임을 하셨던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이 되는 특히 첨단 분야에 있는 분들은 평가에 적극 행정을 기본 점수로 넣자. 그래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걸 해야 될 거로 생각하지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는 내용인데 지금 특히 첨단 분야에 있는 분들은 이 교육하고 이것을 마인드를 확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교육연수원에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혁신, 기업가 정신, 변화 그리고 세상의 변화 이런 거 중국이 이제 한 20여 년간 번영을 했던 기반에는 중무원들 교육을 세계의 석학을 데리고 세상에 어떤 기회가 있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그런 걸 가르치고 토론했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도 교육 자체를 완전히 혁신을 발견하고 채용하는 그런 교육 과제로 좀 바꿔야 되니까 이게 잠깐 생각한 게 한 3가지 정도만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씀 해주셨네요. 실제 공무원들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 스스로도 경험했고 지금도 그렇죠. 근데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냐는 정말 그 나라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큽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사실은 매우 이제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절대 문제되는 일은 하지 말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적극 행정을 하다가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있잖아요. 수사, 감사 아무거나 열심히 하면 문제되고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 어쨌든 그 문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얘기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여기 인사혁신처도 와 있나요? 인사혁신처 임명장 주고 가버리신 모양인데 잘 나중에 공무조정실을 잘 챙겨주세요. 네. 네, 이번에는 민생분과에 계시는 박선규 위원님 맞으신가요? 네,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생분과 박선규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규제 개혁위원으로 1년 반쯤 일하다가 지금 규제 합리화위원으로 변경된 상태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규제의 기능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사회적 흐름을 유도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흐름의 방향이 저는 공정과 정의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 중심의 그 규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셔서 구체적인 두 가지 사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연인원 한 2,500만 명 정도가 우리 국민이 외국에 드나드는 그런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공 관련 사고들이 꽤 많습니다.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구제가 돼야 될 텐데 구제가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외국 항공사들이 그렇습니다. 규정은 있지만은 국내 지사를 두고 있는 항공사들의 경우에도 피해 사례는 현지 문제가 발견한 현지 항공으로 문제를 제기하라고 하는 규정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영어로 또는 다른 특수어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해결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그분들의 항공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규제개혁위원으로 여러 차례 제기를 했었는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제가 지난달에 이런 일을 직접 경험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 문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상황을 했고,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질문을 했고, 그리고 국민이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했는데 담당자들의 얘기는 외국 항공사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였죠. 분명한 피해 사례가 있는데 외국 항공사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 그럼 피해를 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굳이 대통령 주재하시는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들이 좀 논의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종교 관련 얘기가 돼가지고요. 주로 요즘엔 뭐 기독교 쪽에서 나옵니다만은 세습이나 횡령이나 불륜이나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교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제기된 게 제 기억에는 한 30년 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문제 구조가 있습니다. 문제 구조가 있는데 이것 역시 규제개혁위원으로 한번 좀 풀어보겠다고 노력을 하는데 전혀 뭐 시도 안 먹히는 문제가 돼서 이거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뭐 종교단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선량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신자 한 사람이 문제를 발견합니다. 돈이 잘못 쓰이고 있다든지 횡령이 일어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거기 뭐 안 좋은 일이 났다든지,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는 문서로 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를 제기하는데 문서 제기 비용이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서가 제기되면 그 해당 기관에서는 자기들끼리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는 자기들끼리 문제를 판단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제 없음으로 결론을 냅니다. 문제 없음의 결론을 받아든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은 그러면 다음 단계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다음 단계 가는 데는 200만 원을 또 내게 되어 있습니다. 200만 원을 떼고 그 다음 단계 가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지역에 있는 종교기관들의 대표들이 모인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당연히 거기에서도 문제 없음 결론이 납니다. 100%라고는 제가 자신 못하겠습니다. 대부분 경우 그렇습니다. 그 문제 항변을 해서 다시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번엔 300만 원을 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에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은 뭐 힘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는 포기를 하게 되지요. 그 조직 내에서는 낙인이 찍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단체를 떠나게 되고, 떠나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은 더 심화되고 더 악화되면서 문제가 계속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 종교 집단, 문제 교회들 뭐 이런 데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약간 압축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짧게만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특정 종교긴 하지만 통일교 문제에 관련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종교 본질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을 이렇게 살피고 있는 부분을 굉장히 의미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은
종교 본질을 벗어난 그 본질이 잘못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제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종교 인구가 이건 기독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천만 네, 명을 압축시켜서 넘어갑니다. 예, 마무리해 주시면 이런 문제에 고맙겠습니다. 대한 대통령님의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그리 되면은 많은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또 종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네. 비과세 방침 이것을 재정 문제 투명성과 연관만 시키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긴 말씀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또 받겠습니다. 네, 여기 지역 분과에 계시는 정상훈 위원님께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분과 정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뭐 사회생활 크게 보면 3분의 1은 기업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시민사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중앙정부에서 정부혁신 관련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연구원에서 ESG 연구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회연대경제 최초로 그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창업교육을 하는 유디임팩트라는 데서 경영고문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한동안은 이제 세상이 전환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저는 지금은 AI 또 세계화 해체 또 다극 패권주의 때문에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측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오늘의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 방안의 전략적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계획은 1%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실행이 99%고 성과가 99%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 입증제도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취지는 공감하는데 이 스탠다드 기준을 뭘로 할 거냐 또 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래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텍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기후부에서 순환경제 샌드박스 관련된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산나눔재단 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또 4개 기관이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서 2023년 1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기후텍 스타트업의 34%가 한국에서는 이미 규제로 인해서 사업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조건부로 26%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실 이제 좀 제도가 개선되었을 수 있는데 글로벌에서는 이미 포집한 CO2를 여전히 외국에서는 건축자재나 화학원료를 활용하는 탄소 재활용 사업으로 쓰고 있는데 한국은 CO2를 폐기물로 분류해서 재활용 자체가 법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미생물 기반 농업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미생물을 활용한 비료 농법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동안에 한국은 비료 공정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신종 미생물은 인허가에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2030년 글로벌 기후텍 시장 규모가 140조 원 정도 됩니다. AI 100대 글로벌 스타트업에 최근에 보니까 이제 4개 정도가 한국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후텍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은 글로벌 공인기관에서 여러 산업에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후텍만 아니더라도 100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규제 정비의 표준 지표로 삼아가지고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대비 한국의 규제 실태를 분석하고 잔존 필요성이 있는 규제는 소관부처가 직접 입증하게 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실질적으로 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속도와 조정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이재명 정부의 속도에 약간 놀란 게 제가 3월 10일 날 위촉 임명됐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12일 날 심사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촉장은 오늘 받았고요. 그 사이에 벌써 10건 정도를 했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해관계자가 이견이 없는 입법 예고에서 이해가 없는 것도 6개월 이상이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이제 들어와서 규제심사 전체 프로세스를 쭉 봤는데 굉장히 촘촘하고 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해관계자 없거나 이 전체 프로세스를 좀 살펴서 좀 단축할 수 있거나 속도를 얼마나 빨리 낼 수 있을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애플이나 테슬라나 또 자라 같은 기업 같은 경우 보면 자라를 보면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 옷이 출시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제품 설계 자체를 완전히 압축을 시켜가지고 2주 만에 옷들을 출시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소위 말해서 동시 병행 설계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빠르게 제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 입안이 대충 구체화된 초기 시기에 사전 쟁점 확인 절차를 만들어서 규제위 그다음에 뭐 규제 영향 분석 담당 연구자 뭐 그 기타 부처들이 하루 정도만 모여서 어떤 게 주요 쟁점이 될지만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 속도 조정과 관련해서는 그 미국의 차르 제도 대통령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차르 제도 같은 거 특히 메가특구 같은 이런 복잡한 규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위임과 그다음에 조정 권한을 좀 위임을 받아서 다부처뿐이 아니라 이건 입법 문제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메가특구 짜르 같은 걸 도입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것도 한번 여러분 의논해 주시고요. 저 박용진 부위원장이 하실 말씀 있나 본데. 네. 예,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우리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이제 프로세스 관련해서요.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께서는 거창하게 조직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는데 뭐 그냥 하나만한 얘기만 하다가 흩어지는 회의체가 되지 않으려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피드백 관련한 거를 국무조정실에서 잘 좀 챙겨서 우리 민간 위원들께도 잘 좀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이제 과제와 관련해서 제일 눈에 띄는 게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 적극행정 분야이거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실제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른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로 규정한 이제 결정난 지가 헌재에서 결정난 지가 7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저도 있었던 국회에서 지난 7년 동안 전혀 그 대체법을 만들지 못하고 논의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그 초기 임신의 중지와 관련된 약물 도입에 대해서 식약처가 계속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물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계 100여 국가에서 이미 허용을 하고 있고 또 WHO에서는 필수 의약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직 관련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못한다라고 하는 식약처가 이렇게 로펌 등 7곳에 의견을 물었는데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약물 허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적극 행정을 했을 때 이게 닥쳐오는 뒤책임, 누가 져야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에는 식약처에서는 안 나와 오셨습니다만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은 잘 아실 테고요. 이미 할 수 있는 일인데 하고 있지 않은 거라면 사실은 소리 없는 강력한 규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는 답답하고 불법 유통 그리고 약물 오남용에 의한 피해, 2차, 3차 피해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련된 어떤 면책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다. 전체 부처 식약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그래야 적극 행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저희 두 번째 안건 넘어가기 전에 바로 왼쪽에 계신 남궁범 위원장님께도 발언을 요청드리는 게 어떨까요? 사회자 마음대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남궁범입니다. 예.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 국가도 기업도 막 시작 단계였을 수십 년 전에는 국가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리딩을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당시에는 대단한 지원들을 기업의 많은 지원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성장을 도왔고 그게 어느 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기업이 일정 정도 커왔을 때는 국가가 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들을 내놓게 됐습니다. 현재 상태를 놓고 보면은 수출 기준으로 세계 6위 작년도에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그다음에 7천억 불을 넘는 이제 수출 국가로 성장을 한 현재 단계에서 국가와 기업이 어떤 형태로의 협의와 어떤 형태로의 관계를 설정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1조 불, 2조 불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국가가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에서 현재는 국가와 기업이 손을 잡고 같이 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후대의 미래의 후대를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선가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가 경제 성장을 위한 최대한의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되는 이런 시점이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는 경제 논리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규제로 최대한의 성과와 기업의 성장, 국가의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기업 성장을 돕고 또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서 일반 사회생활에는 활력을 불어넣어서 지금보다 더 국가가 훨씬 더 성장하고 또 국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